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러 나온 얘기는 상위 1% 고수의 이제 금융시장 분석법입니다. 이제 고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문가 중에서 상위 0.1%는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훌륭한 전문가는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을 무엇을 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산을 이제 운용하는 일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제가 이제 금융 교육을 좀 해서 그래서 PB들 대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은행, 증권사에 있는 PB들 중에서는 뭐 한 50% 이상은 제가 이제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잘하는 사람 잘하는가 이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CFA고 CFA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론상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잘하는 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거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뭐가 유명한가 하면 페이크 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 뉴스.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 그 거짓 뉴스를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2000 몇 년도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베스트셀러에 뭐 있냐 하면 시크릿이 있고 빠삐용이라는 책이 있고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기는 습관 이게 있습니다. 자, 이게 몇 년도의 베스트셀러일까요? 몇 년도의 베스트셀러일까요? 2000 몇 년도. 여기 이제 그렇습니다. 2007년도 베스트셀러입니다. 2007년도 베스트셀러인데 2007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었는데 2007년도 베스트셀러 중에 되게 재밌는 책은 첫 번째 1등이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이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상위 0.1%만이 알았던 비밀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것이 이제 1등이었고요. 그럼 저는 제일 재밌게 본 책이 저거거든요. 3등이거든요.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대한민국 20대가 재테크에 미쳐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저 책이 많이 팔린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20대는 주식을 몇 퍼센트 정도쯤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0살부터 10살, 11살 때부터 20살, 21살부터 29살까지 주식을 몇 프로쯤 갖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주식 중에서. 대한민국 전체 주식 중에 몇 프로쯤 가지겠습니까? 20대 미만이. 저기 답이 2%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모든 주식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35%를 갖고 있고 50대 이상이 65%를 갖고 있고 40대 이상이 전체 80%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20대 재테크 미쳐라는 책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주식을 샀고 20살에 주식을 사는 것은 남아있는 2%가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의 버블의 징후는 20살짜리가 주식을 살 때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것은 저때 나온 책이 아주 재밌는 책은 2007년 8월 달에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버블의 징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보면 요거는 몇 년도의 베스트셀러일까요? 몇 년도의 베스트셀러일까요? 요게 이제 또 재밌는 건데 보면 일단 책이 제일 재밌습니다. 첫 번째 엄마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긍정의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번째는 기적 이런 거 나오죠. 이때는 일단 분위기가 사람들이 돈 또 그런 사회는 아닌 사회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힐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에 대한 얘기를 할 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별로 안 좋았던 시기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기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당시에 우리나라에 30년짜리 채권 같은 장기 채권이 없어서 그랬지 만약에 장기 채권이 있었으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만한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대충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다 돈 또 고를 때는 주식이 되게 좋은 거고 모두가 다 힐링을 얘기하고 있으면 채권이 되게 좋은 그런 시기죠. 그럼 작년도는 도대체 뭐 하던 시기였을까? 이 작년도에 나온 시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경제가 나쁘면 스님들이 나와서 우리를 이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민 스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륜 스님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스님이 나오면 경제가 별로 안 좋구나 이겁니다. 그 다음 스님이 나오고 통상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시와 소설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와 소설을 쭉 읽기 시작하니까 뭐 채식주의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죠. 그 다음에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저런 것들 달래기 위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이 이제 격하게 외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을 찾아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2017년도니까, 이렇게. 그러면 저 2016년도는 도대체 뭐랑 비슷했냐 하면, 2016년도 가장 비슷했던 것이 98년도입니다. 98년도 우리가 되게 힘들었죠. 항상 힘들면 스님이 나옵니다. 법정 스님이 나오죠. 법정 스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책을 열심히 썼던 사람들이 누군가 유시화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화 시인이 나와서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 소설이 또 되게 유행을 합니다. 자, 이게 98년도입니다. 99년도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99년도가 우리 2017년도와 비슷할 수 있겠죠. 맞죠? 98년도와 2016년도 비슷하면 99년도, 2017년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7년도를 대충 한번 찍어보면 이게 이제 99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99년도에 나온 책 중에 제일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우상을 파괴합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공자를 죽이죠. 공자를 죽이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누군가를 되게 열심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꾸고 있고, 그래서 올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은 이런 책이죠. 제3의 길 같은 책이죠. 저런 책들이 드디어 나타나고, 경제에서도 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생각의 속도, 이런 책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정치 사이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경제 사이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현재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경이 말하는 것처럼 분석법이 필요해서 무엇인가 과거에 누군가가 사라고 했던 걸 사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상을 파괴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그걸 하는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뭘 하는가 하면 동창회를 가요. 동창회를 가서 제가 되게 재밌는 이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이과 출신이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컴퓨터를 전공한 박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를 나온 이제 의학 박사라고 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싸잡아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경제 전문가가 많고 그렇게 금융 전문가가 많은데 왜 이놈의 위기가 끝이 나지 않느냐. 막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술을 계속 마시다가 이제 저도 화가 났으니까 저도 이제 반격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인 놈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12월만 되면 왜 우린 감기에 걸리냐? 넌 새끼 도대체 왜 감기 예방약을 못 만드냐?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렇게 막 이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 컴퓨터에 박사인 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 또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병신 같은 놈아. 왜 매일같이 그놈의 업데이트를 내가 해야 되냐? 왜 3년만 지나면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노트북을 왜 바꿔야 되냐? 왜 2년이 지나면 꼭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냐? 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막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도 어렵고, 니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제가 너무 옹졸하게 반응을 했으니까 다시 고민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의사인 친구가 어려운 이유는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도 진화를 하는데 바이러스도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진화를 하니까 의사들이 감기 예방약을 못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친구는 왜 그런가 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도 이제 IT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IT 비즈니스가 급성장을 하는 비즈니스고 급성장을 한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진화가 이제 막 한참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그 맥락을 대한민국의 경제, 경영, 금융에 딱 적용시키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태초에 경제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세의 재민이란 말은 2000년대에 나온 말이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주식회사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거든요. 주식회사는 경영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경제학을 2000년짜리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경영학적은 400년짜리 프레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동인도 회사가 나온 것은 400년 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금융은 얼마쯤 됐냐? 금융이라는 말이 나와서 실제로 밸류에이션, 이게 싸다, 이게 비싸다, 적정 가격은 얼마다, 적정 채권 금리는 얼마다 라는 말은 언제쯤 나왔는가 하면 1952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금융이라는 놈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나온 지가 7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경제학이 2000년짜리라면 경영학은 400년짜리고 금융은 70년밖에 안 된 거죠.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IT가 최근에 만들어진 기술이고
급성장을 하고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면 금융도 똑같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의 어려움은 진화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들이. 저는 그래서 의사의 어려움과 IT 기술자의 어려움을 금융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좀 짜증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가장 짜증나는 것은 이런 경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는데 문어가 맞출까요? 펠레가 맞출까요? 이걸 해요. 문어가 맞출까요? 펠레가 맞출까요? 누가 이겼습니까? 지지난 월드컵에서는 문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문어가 이기니까 이 문어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름도 있어서 폴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문어에 대해 되게 짜증나는 것은 계속 문어가 맞추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도 했었는가 하면 문어는 배운 놈이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어의 문자가 그럴 문자 문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고등학교를 나온 고등어를 집어넣든지 대학교 나온 대구를 집어넣으면 더 잘 맞추겠네. 이렇게 제가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써먹는가 하면 저희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주신 최재천 교수님도 그 뒤에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펀드 매니저가 훌륭한가? 원숭이가 훌륭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게임의 결과물은 다 특징이 보면 뭔가 하면 펀드 매니저가 집니다. 그럼 상위 0.1%는 쌀데기 없는 건 거죠. 아, 상위 1%가 저렇게 쌀데기 없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 무엇인가 이상한 답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는가 하면 이런 오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월드컵 32강에 오른 회사들 중에서 오른 국가들 중에서 A팀이 이길까 B팀이 이길까라는 경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딱 하나의 경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를 바꿔서 문화한테 묻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는데 이 200개 국가 중에서 우승 확률이 높은 국가를 10개를 골라주세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한다면 누가 맞추겠습니까? 이제 이해 안 되십니까? 자, 200개 국가가 있는데 이 200개 국가 중에서 10개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이길까 이거죠. 저는 그거는 100% 펠레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전문가가 이깁니다. 우리 이거 어려운 말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투자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죠. 자, 1kg짜리 돌이 있고 1kg짜리 금이 있어요. 근데 돌도 10만 원에 팔고 금도 10만 원에 팝니다. 그럼 우리는 뭘 살까요? 이게 무조건 금을 삽니다. 왜 금을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일한 것들이 있는데 가격은 동일한 거죠. 그런데 금은 가치가 높지만 돌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것을 사는 게 투자 1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서 가치 중에 중요한 거는 수익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익 가치를 우리가 영어로 EPS, Earning Per Share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주당 가격은 프라이스인 거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나누면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는가 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퍼가 낮다, 퍼가 높다는 표현을 씁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는 말은 삼성전자 실적이 진화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GDP가 진화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동시에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이렇게 결정됩니다. 유현진이 야구를 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뭔가 하면 미국을 가는 겁니다. 왜 미국을 갈까요? 돈을 많이 줍니다. 연봉을 많이 챙겨주죠. 왜 연봉을 많이 챙겨줄까요? 유현진 선수의 실력이 바뀌었을까요? 실력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력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거죠. 실력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현진의 실력은 EPS입니다. 유현진에 대한 실력의 평가를 퍼라고 부르죠. 근데 퍼는 한국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퍼가 높고 일본보다는 미국의 퍼가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고 더더더 잘하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갑니다. 축구 선수의 퍼가 제일 높은 데는 유럽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퍼가 높은 유럽으로 갑니다. 실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거죠. 그러면 실력은 하나입니다. 유현진의 실력은 하나죠. 근데 유현진에 대한 실력의 평가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국 거, 미국 거, 일본 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2015년 거, 2016년 거, 2017년 게 다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면 퍼라는 놈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퍼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두 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걔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퍼 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퍼 밴드. 자,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삼성전자의 퍼 밴드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퍼 밴드를 보니까 현재 삼성전자는 퍼 밴드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깨 수준까지 왔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깨 수준까지 왔다. 얘를 우리는 퍼로 설명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이걸 갖다가 실력까지 곱해서 주가로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는 어깨 라인이 대략 23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무릎 라인이 한 170만 원쯤 돼요. 그리고 배꼽 라인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 197만 원쯤 됩니다. 대충 한 2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률이 낮지만 머리까지 갈 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과 삼성전자 사상 최대 평가가 만나면 가장 높은 평가를 쳐주고 가장 높은 실력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까지 가면 270만까지 나옵니다. 270만까지 나올 확률은 작지만 가능은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가의 적정 지수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가 바뀔 거 아닙니까? 바뀔 거 아닙니까? 뭐가 바뀌는가 하면 실력이 바뀌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퍼는 자주 바뀌진 않죠. 퍼는 자주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두 가지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실력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실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의 실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바쁩니다. 뭐 슬프게도 바쁘지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지만 여하튼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게 중요한가 하면 AS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대충 생각하면 전문가는 이런 그룹 같아요. 과정이 바뀌어서 결과가 바뀐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가라 부릅니다. 그런데 결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다시 결론을 바꾼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아마추어라 그러거나 사기꾼이라 부르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삼성그룹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병철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이 가장 많이 썼던 글이 이 글입니다. 운, 둔, 근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이 좀 드는 거죠. 이병철이 이건희 회장을 부르겠죠. 그리고 코멘트를 할 거 아닙니까? 아들 건희야, 애비가 살아 보이. 돈을 벌려면 재수가 좋아야 돼. 재수가. 이게 운입니다. 근데 재수가 좋은 것들이 둔해. 재수가 좋으려면 둔해야 돼. 근데 둔한 애들은 뭔가 하면 자기 스타일에 대한 근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자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과학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철학을 견지해야 되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위 1%의 고수는 투자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첫 번째, 맨 밑에 바닥은 반드시 과학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과학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학 위에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철학이 붙는 거죠. 그리고 그 철학을 굳건히 버티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신뢰 같은 종교 같은 게 필요합니다. 가장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맨 밑에 바닥을 종교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마추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니네 믿지?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니는 나를 안 믿어도 이 소스는 믿을만해. 이러면 사고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니까 우연찮게 되게 재밌는 걸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무슨 과정에서 오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제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 분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 합니다. 옆에 있는 누구가 주식으로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다 말고 100억 벌었다 했으니까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농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제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투자하셔서 100억을 버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막 깔깔깔 웃으면서 출발이 200억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200억으로 시작해서 100억을 까먹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100억을 까먹지 않은 것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은 뭐에 속는가 하면 비싼 차 앞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우리는 저 사람이 부자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하는가 하면 출발이 종교죠. 나는 그를 믿는가? 그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출발은 의심으로 출발합니다. 의심. 의심으로 출발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제가 말을 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가? 과학적인가?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가?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학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학, 철학, 종교의 순서로 가야 된다.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태도입니다. 워렌 버핏이 뭐를 하는가 하면 금에 대한 얘기를 하죠. 금. 두 번째 워렌 버핏은 집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채권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실제로 타이밍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원자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주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외환을 빼놓고 한다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거론을 하고 있어서 실제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도 타이밍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는 이 방식은 어떤 과학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 이제 얘는 이제 하우스뷰라고 해서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사이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코스톨라니 달걀 이렇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코스톨라니 달걀은 설명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 스타일대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저성장과 고물가가 만난 요 칸이 우리가 말을 하는 계절 중에서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은 상당히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돈을 벌 확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물건을 사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성장과 고물가는 모든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아까 힘들면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스님이 나와야 됩니다. 스님. 스님이 나와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저성장과 고물가가 만나면 사람들한테 뭘 받는 힐링을 받기 위해서 되게 남들한테 모진 짓도 해야 되고 모진 짓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자존심감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뭐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저성장과 고물가가 만난 겨울입니다. 겨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 베스트 에셋입니다. 채권. 정부의 정책으로 물가를 떨어뜨리든 이렇게 혹은 그렇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든 어떤 이유에든지 경기가 바닥을 치고 겨울 다음에 봄이 옵니다. 그러면 경기에 바닥을 치고 봄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경기가 바닥을 치고 봄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경기 회복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봄이라고 부릅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사기 시작하는가 하면 부동산 같은 안전한 자산을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봄의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그 다음에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는데 물가가 좀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을 하고 경기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주식이라고 하는 걸 삽니다. 현재 물가가 상승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이 여름에 해당되고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기에 접어든 한국은 봄에 해당됩니다. 실제 봄은 이제 언제 왔느냐 하면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분석을 하면 조금 공격적으로 하면 2016년도 7월 달부터가 대한민국은 봄이었고 금리로 분석을 하면 작년도 10월 달 정도쯤이 우리나라의 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봄이 왔고요. 현재 경제가 상당히 나빠서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브라질이 겨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겨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채권 같은 걸 사는 거고 현재 우리는 봄에 있기 때문에 채권을 팔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이고 중국도 지금 현재 이 스테이지에 있고 일본도 이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이클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두부 자르듯이 대충 쓱 자르면 왼쪽에 있는 칸이 예금 칸입니다. 그 다음 칸이 채권 칸이고 그 다음 칸이 주식 칸이죠. 예금을 결정한 요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권 금리를 결정한 요소는 2가지 내지 3가지인 거죠. 주식을 결정한 요소는 3가지 내지 4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 요소가 많죠. 위험 요소가 많으면 변동성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왼쪽은 단기 투자를 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예금은 집중적으로 한 은행을 밀어야 되고 펀드는 반드시 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투자를 못하는가 하면 이걸 항상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CMA 분산 투자, 정기예금 분산 투자를 하면서 주식은 몰빵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데 증권 방송이 사기를 가끔 치는 이유는 그런 건데 그 이상한 증권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죠. 한 일주일 정도 좀 보세요.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다음 은행을 가면 장기는 무조건 1년입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바퀴 삥 도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거 한 바퀴 삥 도는데 최소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ELS는 3년 이상짜리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펀드는 대충 보면 4년쯤 걸리죠. 미국은 저게 얼마쯤 되는가 하면 평균적으로 투자 기간 67개월이 평균이거든요. 미국 애들은 장기 투자를 보통 6년 내지 7년쯤 생각합니다. 우리 몇 년쯤 투자하면 한 5년쯤 투자하거나 최소한 4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4년을 우리는 장기 투자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만난 그 삼성자산운용의 그 배땡 전문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또 했던 얘기 또 이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이렇게 밥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꾸 장기 투자를 1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게 해. 그건 장기가 아니잖아. 왜 장기가 아닌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개는 1년이지만 실제로 자산시장에서 한 바퀴 삥 도는 데는 4년이 걸리는 거라는 거죠. 4년이 걸리니까 4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소한 4년,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ISA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ISA는 가입기간이 5년입니다. 근데 가입기간 5년짜리를 또 투자를 했다가 6개월 지나서 왜 수익률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또 비난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상품은 생긴 꼬라지대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엔딩을 하면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계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계절에 대한 고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는가 하면 빅픽처를 그려야 된다. 줌아웃 해야 된다. 줌아웃을 하는 것들은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항상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왜 요즘에 저런 뮤지컬이 유행일까? 왜 요즘 사람들이 SF물을 볼까? 왜 요즘 사람들이 저런 연극을 좋아하고 저런 책을 좋아할까? 그 책을 좋아하면 현재는 도대체 어느 계절에 있다는 뜻일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떠한 유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현상을 받침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제가 어느 사이클에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좋은 투자를 하려면 빅픽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품마다 수학 주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거는 짧게 운용하고 긴 건 길게 운용해야 돼요. 근데 긴 상품 짧게 운용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방망이를 잡고 야구를 하는 것은 자유로서 어떻게 해도 좋지만 방망이는 반드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잡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나는 집에 들어서 뭘 할까요? 생각해 보면 9장은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그 체계 중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있는데 8장은 적정 주가 계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 9장에서는 사이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써놨는데 9장에 대한 제목은 제가 뭐라 적었는가 하면 9장은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렇게 유비무한.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사이클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이클은 반드시 공부하자고 써놨는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공부? 저는 이 글자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최고는 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자 보면 되게 재밌는 것이 공부해 보면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을 공부라고 하죠. 그 다음 부자도 되게 재밌습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잇는가 하면 사람이 잇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서 하는 것들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1930년생입니다. 나이가 우리나라로 88세죠. 근데 그 사람 별명이 뭔가 하면 에버 러닝 머신입니다. 영원히 공부하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데서 겁먹지 않고 나의 뜻대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Q&A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